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굉장히 잔혹합니다.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청해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때는 1991년 7월 22일 밤 11시 30분. 트레이시 에드워즈는 노스 25번가 모퉁이에서 경찰관 2명을 만났습니다. 에드워즈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죠. 그는 경찰에게 자신이 어떻게 탈출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 얘기합니다. 에드워즈의 얘기를 들은 경찰은 그를 다머의 아파트로 데려갔죠. 다머는 처음에는 차분하게 경찰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에드워즈에게 수갑을 채운 건 인정했지만 왜 그랬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죠. 이에 에드워즈는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진술합니다. 에드워즈는 5시간 전 다머를 처음 만났어요. 다머는 에드워즈에게 맥주를 마시면서 누드 사진을 찍어준다면 $100를 준다고 제안했고 에드워즈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다머 아파트로 들어서자 악취가 났고 여러 상자의 염산도 보였는데 다머는 벽돌 청소용이라고 설명했죠. 짧은 대화 끝에 다머는 에드워즈에게 열대어 어항을 보라고 했고 에드워즈가 고개를 돌리는 사이 한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당황한 에드워즈가 뭐 하는 거냐고 묻자 다머는 아무렇지 않게 침실로 가서 누드 사진을 찍자고 했죠. 침실에 들어가자 TV에서는 엑소시스트 3편이 재생 중이었고 벽에는 남성 누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또 파란색 큰 드럼통에서는 악취가 났어요. 다머는 칼을 휘두르며 에드워즈에게 누드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에드워즈는 수갑을 풀어주고 칼을 치우면 사진을 찍겠다고 하며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죠. 다머가 에드워즈의 가슴에 머리를 대고 심장박동 소리를 듣더니 너의 심장을 먹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지만 에드워즈는 계속해서 자신이 다머의 친구라고 얘기하며 도망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기회가 되면 창문이나 문으로 도망칠 계획이었죠. 에드워즈는 화장실 얘기를 꺼내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거실에서 집중력이 떨어진 다머를 본 에드워즈가 다시 화장실에 가야 한다며 일어섰는데 다머가 수갑을 잡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고는 다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문으로 도망쳤어요. 그 뒤 에드워즈가 경찰을 만났습니다. 다머는 경찰에게 수갑 열쇠가 침대 옆 옷장에 있다고 했죠. 한 경찰이 침실을 수색하러 갔는데 다머가 직접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저지당했어요. 경찰관은 침대 밑에서 큰 칼을, 열린 서랍에서는 여러 장의 절단된 사람 사진을 발견합니다. 사진 배경이 현재 아파트와 동일했기 때문에 진짜라고 믿었죠. 다머가 체포되기를 반항하자 경찰들이 제압했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원을 기다리며 냉장고를 수색한 결과 갓 잘린 흑인 남성의 머리가 발견됐죠. 주방에서 4개의 머리, 침실과 옷장에서는 7개의 두개골이 추가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는 심장과 근육, 냉동고에서는 장기와 살점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또 잘린 손과 성기, 미라화된 두피도 있었고 드럼통에서는 산성에게 녹고 있던 절단된 몸통 3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아파트에선 총 11명의 유해가 발견되었죠. 발견된 유해는 11명이었지만 추가적인 조사에서 6명의 피해자가 더 밝혀집니다. 17명의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제프리 다머.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다머는 엄격한 아버지와 신경질적인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죽은 동물에 관심을 보이고 동물들을 가혹하게 대하는 등 문제 행동을 보였고 청소년기에 접어들수록 그의 폭력성은 더욱 심각해졌죠. 학교에서 소외감을 느끼던 그는 알코올 문제까지 안고 있었어요. 거기에 성적 지향의 혼란도 겹치게 됩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다머는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알게 되죠. 16살이 되었을 때 매일 조깅하는 남자의 몸에 매력을 느꼈고 그 남자를 무의식 상태로 만들어 성적으로 이용하려는 환상을 품게 됩니다. 그 환상은 현실이 되었어요. 다머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덤불 속에 숨어서 그 남자를 기다리게 되죠. 하지만 정말 다행히게도
그날 그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담원은 졸업한 지 3주 후인 1978년에 첫 번째 살인을 저지릅니다. 1978년 6월 18일 담원은 스티븐 힉스라는 히치하이커를 태웠고 같이 술을 마시자며 힉스를 유인했죠. 같이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힉스가 떠나려고 하자 담원은 힉스가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뒤에서 덤벨로 힉스의 머리를 내려쳤어요. 그리고 힉스가 의식을 잃었을 때 덤벨 막대로 힉스의 목을 졸라 죽인 뒤 힉스의 시신을 보고 성행위를 합니다. 몇 시간 후 시신을 지하실로 끌고 가서 힉스의 시신을 해부했죠. 이후에 뒷마당에 묻어뒀다가 몇 주 후 다시 유해를 발굴하고 뼈에서 살을 떼어냈습니다. 뼈는 망치로 부수고 집 뒤 숲에 뿌려버렸어요. 처음이라 믿어지지 않을 만큼 잔인한 살인 이후에 담원은 경영학을 전공하려고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 등록하지만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게 되면서 단 3개월 만에 퇴학하게 되죠. 보다 못한 다머의 아빠는 다머에게 군인이 되라고 권유합니다. 군대에 가긴 갔어요. 의무병으로 복무하면서도 또 술을 이기지 못했고 군대에서도 쫓겨나게 되죠. 다머의 아빠는 아들의 술을 끊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합니다. 결국 다머를 할머니와 함께 살도록 보내버리죠. 할머니와 살면서 술을 끊고 직업을 찾고 책임감 있게 살았으면 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와 교회에도 가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도 찾고 체열 전문의로 일하기도 했지만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실직을 하게 됩니다. 이후 2년 넘게 할머니가 준 돈으로 살았죠. 다머가 25살이 됐을 때 미러키의 초콜릿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꽤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다 도서관에서 낯선 남성으로부터 구강 선교를 제안받는 일을 겪으면서 10대 시절 키웠던 통제와 지배에 대한 환상이 되살아났고 그는 게이바, 게이 목욕탕, 서점에 익숙해졌죠. 그러다 남성 마네킹을 훔쳐서 성적인 행위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가 남성들과 성적인 만남을 지속하면서 서로의 욕구를 채우는 데 만족하기보다 본인 만족감을 더 중요시하게 됐고 잠자리 파트너들에게 진정제가 섞인 술을 먹이게 됩니다. 약 12차례 이런 사례가 지속되면서 결국 게이 목욕탕에 출입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1987년 11월 20일 술집에서 스티븐 투움이라는 남성을 만나 미러키의 엠버서더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투움이가 입에 피를 흘리며 죽어있는 걸 발견했고 다머의 주먹과 한쪽 팔뚝에는 심한 멍이 들어 있었어요. 밤중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죠. 결국 다머는 큰 캐리어 가방을 사서 투오미의 시신을 할머니의 집으로 옮깁니다. 일주일 후 그는 머리, 팔, 다리를 절단하고 몸에서 살을 분리했어요. 그리고 뼈는 망치로 으깬 뒤 머리를 제외한 투오미의 모든 유해를 쓰레기통에 버렸죠. 투오미의 머리는 표백제 혼합물로 끓인 뒤 성행위에 사용하다가 결국 분쇄해서 버립니다. 투오미를 살해하고 2달 뒤 14살의 제임스 독스테이터를 누드 사진 찍게 해주면 $50를 주겠다고 제안해서 할머니 집으로 유인했고 약을 먹이고 목을 졸라 죽인 뒤 투오미와 같은 방식으로 시신을 처리하죠. 1988년 3월에는 22세의 리처드 게레루를 동일한 방식으로 살해했고 4월에도 로날드 플라워즈라는 남자를 유인했지만 할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그를 죽이지는 못했고 대신 약에 취해 의식을 잃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병원에 데려갑니다. 이후 할머니는 다머에게 이사갈 것을 요구했죠. 매일 술을 마시고 남자들 집에 데려오고 거기에 지하실과 차고에서 악취까지 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머는 1988년 9월에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게 됐어요. 이사하고 이틀 후 13세의 소년에게 약을 투여하고 성적인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선고는 89년 5월까지 유예됐죠. 선고받기 2달 전 다머는 1989년 3월 25일에
게이바에서 만난 24세의 앤서니 시어스를 살해합니다. 하지만 여태까지와는 다른 방식을 택했어요. 시어스의 몸이 정말 매력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신체 부위를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생식기를 아세톤으로 보존하고 상자에 보관하죠. 1989년 5월 담원은 보호관찰 5년과 교정국 수감 1년을 선고받았지만 가석방이 되어 일시적으로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 담원은 시어스의 신체 부위를 가지고 할머니의 집을 떠나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죠. 이사한 지 일주일 만에 32세의 레이먼드 스미스를 살해합니다. 다음날 담원은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구매하고 스미스의 시신을 여러 장 찍었고 머리를 제외한 나머지 신체는 처리하고 두개골만 보관했어요. 그리고 1990년 6월 지인이었던 27세의 에드워드 스미스를 살해했죠. 스미스가 살해된 지 3개월이 채 안 됐을 때 22세의 어니스트 밀러를 살해하게 됩니다. 이때 밀러의 심장, 간, 팔뚝과 다리의 살 일부를 나중에 먹을 수 있도록 냉동실에 보관했어요. 밀러가 살해되고 3주 후인 9월 24일 22살의 데이비드 토마스라는 남자를 유인했고 약을 먹였지만 매력을 느끼지 못했죠. 하지만 나중에 깨어났을 때 화를 낼까 두려워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토마스의 신체 부위는 보관하지 않았어요. 대신 절단 과정의 사진을 찍어 보관했는데 이 사진은 나중에 토마스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토마스를 살해한 후 5개월 동안 최소 5차례는 유인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1991년 2월 17세의 커티스 스트라우터를 4월엔 19세의 에롤 린지를 동일한 방식으로 살해했죠. 이때 담원은 아파트 주민들에게서 악취나 소음 등에 대해 민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린지를 살해하고 2달이 안 됐을 때 31세의 토니 휴즈를 살해했고 휴즈를 살해한 지 3일 만에 14세의 라오스 소년인 코네라 신타손폰을 유인했죠. 신타손폰에게 약을 먹였고 이번에는 목을 조르지 않고 두개골에 좁은 구멍을 뚫어 전두엽에 염산을 주입하게 됩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술을 사서 돌아오는데 신타손폰이 25번가 모퉁이에 발가벗은 채 앉아 라오스어로 얘기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옆에는 3명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죠. 담원은 여자들에게 다가가서 자기 친구라며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911에 신고했다고 했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담원은 내 남자친구인데 싸우고 나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렇다면서 경찰들과 아파트로 동행했죠. 무릎이 긁힌 것 외에 다른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아 경찰들은 돌아갑니다. 경찰들이 떠나자 바로 신타손폰에 대해 염산을 주입해서 살해했어요. 한 달 뒤 떠난 시카고 여행에서 20세의 매터너를 만났고 미러키 여행을 하자고 유인했어요. 그렇게 터너는 다머의 아파트로 갔다가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5일 뒤 23세의 제레미야 와인버거를 10일 뒤엔 24세의 올리버 레이시를 살해했고 레이시를 살해한 지 4일 만에 조셉 브레이드호프를 살해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 뒤 드레이시 에드워즈를 유인해서 아파트로 데려갔다가 에드워즈가 탈출하면서 다머의 굉장히 충격적이고 잔인한 살인행위가 발각된 거죠. 이때 에드워즈가 탈출하지 못했다면 에드워즈는 18번째 피해자가 됐을 거고 또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생겼을지 모릅니다. 담원은 진술에서 스미스, 밀러, 레이시의 신체 부위를 요리해 먹었다고도 자백했죠. 인육을 먹은 건 단순 호기심이었다고 해요. 체포되기 전 2달 동안 살인율이 증가했던 건 하루 종일 살인 충동에 휩쓸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두개골을 모아뒀던 건 개인 재단을 만드는 중이었다고도 했죠. 그 재단은 자신의 명상을 위한 장소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잡혔다면 아마 그 재단을 볼 수도 있었을 거라고 했죠. 1992년 1월
다머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그는 살인에 대해 입증이 가능했던 16건에 대해서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그의 변호사팀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죠. 그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그의 행동을 제어할 수 없었고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문제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다머가 그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수행했고 피해자들을 사냥하는 과정에서 냉정하고 계산된 행동을 보였으며 시신을 해체하고 보존하는 등의 행위는 그가 본인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줬다고 주장했죠. 결과적으로 다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6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1853년 사형제도가 폐지되어 사형이 선고되지는 못했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징역 941년을 선고받았죠. 감옥에서 그는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었고 그의 범죄로 인해 다른 수감자들에게 적대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1994년 11월 28일 다머의 감옥 생활은 비극적으로 끝나게 됐어요. 크리스토퍼 스카버가 감옥 운동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다머의 머리를 철봉으로 공격했고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스카버는 신이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의 죽음을 알게 된 다머의 엄마 조이스는 언론에 화를 내며 이제 모두 행복합니까? 다머가 죽으니까 후련하시죠? 라고 했습니다. 살인마도 자식은 자식인가 봅니다. 17명의 피해자, 아니 살인미수까지 하면 더 많은 피해자가 있는데도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많이 화가 나고 소름이 돋는데요. 유례없는 잔혹한 연쇄살인마에 대한 연구로 다머의 뇌를 보관하려고 했지만 부모의 의견 차이로 결국 다머는 화장됩니다. 제프리 다머는 미러키 식인종, 미러키 몬스터로 알려져 있고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 10인에 꼽히기도 했어요. 그리고 언론에 노출된 다머의 잘생긴 외모를 보고 청혼하는 미친 여자들도 있었죠.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던 에드워즈가 증인석에 앉아 그날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덤덤한 듯 보였지만 사실 다머를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두려움이 남아있어 보였어요. 현재의 에드워즈는 안타깝게도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했고 결국 노숙자가 되어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I had these obsessive desires and thoughts wanting to control them, to, I don't know how to put it, possess them permanently. And that's why you killed them? Right. Not because I was angry with them, not because I hated them, but because I wanted to keep them with me. And as my obsession grew, I was saving body parts such as skulls and skeletons. It's a process. It doesn't happen overnight. When you depersonalize another person and view them as just an object for pleasure instead of a living, breathing human being, it seems to make it easier to do things you shouldn't do. 이 사건을 찾아보면서 굉장히 역겹고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살인하는 연쇄살인마들은 대체 어떤 뇌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잔인한 내용이 더 많았지만 그래도 필터링한 게 이 정도입니다. 한 살인마의 욕구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낮과 밤은 고요한 날이었길 바랍니다.